행복한 초대석. 오늘 행복한 초대석에 모신 분은 먹향이 번지는 고요한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분입니다. 한 획, 한 점에 마음을 담고 묵직한 침묵 속에서 삶의 문장을 써 내려가는 분이시죠. 현재 태아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초대전 우보 배성근 서예전을 통해 관람객들과 만나고 계신 분인데요. 서예가 우보 배성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예를 하는 우보 배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태아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초대전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는 또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초대전을 하는 만큼 이 이제 전시 내용은 주로 금강경, 부모 은중경, 법성계, 반야신경, 불경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후반기에 시인 묵객들의 그 좋은 시를 골라서 한 94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백양사 주지 무감지 선생님의 작품도 있더라고요. 예. 그 무감 스님 작품을 한 40여 수 작품으로 이제 그 시를 작품으로 해서 전시를 했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구성과 디자인 또 여백을 많이 해서 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시를 보니 불교 말씀부터 삶의 문장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소개글에 이런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붓 끝으로부터 번지는 먹의 역동성과 그 사이로 흐르는 여백의 침묵. 참 시적이면서도 또 서예의 본질을 담은 표현 같은데요. 작가님께 서예란 어떤 예술일까요? 예, 뭐 흔히들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역시 그 저에게는 서예라는 것은 뭐 삶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예에 몸담은 지가 한 60여 년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예술이라는 게 뭐 타 장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완성은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련스럽죠. 하지만 어떤 작품의 가치축을 위해서 인간이 쫓아갈 수 있는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술의 작업에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의 호가 우보, 한자로 우보, 즉 소걸음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빠름이 미덕인 시대인데 왜 하필 이 소걸음이라는 뜻의 우보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우보는 우리 선생님이 지어주신 아호인데 이 보통 아호를 질 적에는 뭐 그 사람의 그 생년월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살아온 환경이나 또 주위의 환경, 그 다음에 지형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보고 참고해서 아호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성격이 급했던지 우리 선생님이 우보라고 아호를 지어주시면서 황소처럼 묵묵히 천천히 가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물론 빨리빨리 문화에서 압축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고사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사냥을 하고 갔다 오다가 목이 말라서 어느 우물가에서 여인 내보고 물을 한 바가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떠가지고 주면서 낙엽을 하나 그 물 위에 떨어뜨려서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성계가 물을 마시려고 하니 마시면서 보면 낙엽이 입에 와가지고 또 쉬었다 마시고
낙엽이 또 입에 와서 또 쉬었다 마시고 3번 4번을 해서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마시고 이성계가 여인네에게 왜 그 물 저 바가지 속에 낙엽을 넣었습니까 하니까 사냥을 하고 지금 궁으로 돌아가시는데 목이 너무 마르셨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마실까봐 제가 낙엽을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탐복을 하면서 고맙다고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면서 앞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또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우리 선생님이 우보라는 아우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우대로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서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예와는 그럼 언제 처음 인연을 맺으셨나요? 처음 붓을 잡았던 순간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서예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버님이 예식장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제가 30살 가까이 52년 전이죠. 그때 예식장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 그 울산이 아니고 전주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을 하실 때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전부 붓글씨로 다 썼습니다. 그때는 인쇄가 발달이 안 돼서 그 종이를 사다가 신랑 신부 이름, 성혼 선언문, 축하 화환 전부 붓글씨로 아버지가 손수 다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제가 그걸 대신해야 했어요. 근데 붓글씨를 못 쓰니까 주위 어른들한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주위 꽃집 어른들한테 그걸 부탁해서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서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서예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후회는 없습니다.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개인전도 여러 차례 이어오셨고 또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까지 맡으실 만큼 오랜 시간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한 길을 묵묵히 걷는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작가님이 지금까지 붓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예, 뭐 흔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인들도 물론 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절대 그 아내의 그 뒷받침이나 아내의 그 좋은 그 조력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생활을 꾸리고 가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예술인들이 그 경제적으로는 많이 뭐 몇 분들을 빼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붓을 지금까지 잡고 있는 그 힘은 저희 집사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사모님이시네요. 그럼 이번 작품들을 보니 불교 경전의 구절이나 수행의 향기가 느껴지는 작품들도 많던데요. 서예와 수행 혹은 서예와 마음 공부는 어떤 연결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무건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예하고 그 수행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는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접하면은 거기에 대한 매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책을 들춰보기도 하고 시도 읽어볼 수 있고 그런데 그 공부하는 시기가 끝나면은 책을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시 한 수를 읽고 감상하는 의미와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시 한 수를 읽고 가슴에 와 닿는 그 분위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인생의 연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시간이 지루하다 뭐 또 시간이 잘 안 간다 이렇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서예가 아니라도 어떠한 취미를 하나라도 가지신다면은 절대 좋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수행입니다. 예,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꼭 뭐 좌부를 하면서 어떤 그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게 수행이 아니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그 지켜갈 수 있으면 그것이 나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서예는 참 신기한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덧칠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지만 서예는 한 번 붓이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삶과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께 한 획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서예는 선의 예술이요 조형 예술입니다. 그래서 서예는 한번 붓이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하고 같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획을 그어놓으면은 다시 거기를 지울 수도 없고 다시 덧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중히 획을 긋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획을 긋고 어떤 조형으로 어떤 감각으로 작품에 임할 것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획을 긋자면은 자연스럽고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또 아주 부드러운 자세로 그리고 몸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모든 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획을 긋는 것이 제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예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 그 일상의 생활이나 인생하고 닮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서 꼭 눈여겨보면 좋을 작품,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그리고 그 작품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주로 이제 불경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금강경, 뭐 동다송, 윤회, 또 반야신경, 동다송 같은 이제 그런 작품들이고 특히 이제 제가 그 금강경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건 부모 운증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운증경 속에는 아이를 잉태해서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그 지니고 있는 그 고통을 그 부모 운정경 속에 전부 나타내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모년 일백세 상후 80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100세 된 어머니가 80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이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 간간히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 은증경을 한번 읽어 보면은 새로운 그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거기에 뭐 여러 그 윤회라는 말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윤회 그 끝없는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온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언젠가는 돌아와서 또 벌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런 그 저기를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작품들을 꼭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네요. 요즘은 손글씨보다 키보드가 익숙한 시대죠. AI가 글도 쓰는 시대고요. 그런 시대의 서예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뭐
옛날에는 뭐 연하장도 이렇게 오고 편지 글씨도 쓰고 했는데 요즘은 뭐 모바일로 해서 손으로 그냥 누르면은 전부 완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모든 명품은 수제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계화돼 가지고 하는 것은 1분간에 1시간에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찍어내서 생산할 수 있지만은 손으로 만든 거는 수년,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만큼 정밀도가 있고 그만큼 가치 있는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수제 상품이 손으로 만든 그 상품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역시 붓글씨는 뭐 기계로 할 수 없는 우리 손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제가 이제 1년에 연하장을 전에는 한 200장씩 보냈는데 이제 뭐 좀 힘이 딸려서 한 50장씩 손으로 써서 그 서예 붓글씨로 해서 이제 연하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연하장이라는 게 손으로 써서 보내는데 1년 내내 그 소원했던 관계가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괘씸죄로 별로 그 반가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그거 하다가 연말에 제가 연하장을 하나 보내드리면은 그 소외했던 마음이 싹 사그라져서 아주 그 좋은 기분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글씨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뭐 가계부를 쓴다든가 뭐 일기장을 쓴다든가 하면 전부 우리 손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손글씨는 어느 땐가는 그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마음을 전하기에도 손글씨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예를 시작하고 싶지만 늦지 않았을까라는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흔히 늦은 게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예는 사실 접하기가 조금은 꺼려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한문 세대가 지금 많이 그 보이지 않고 또 한문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은 더디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서예를 하고 붓을 한번 잡아보시면은 서예에 대한 가치를 손수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무엇이 좋다 하고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붓을 잡아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매료가 남달리 느껴질 것입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붓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복한 초대석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제가 그 서예인으로서 지금 울산에서 한 5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전시도 했습니다만 흔히 그 울산은 문화의 불모지다라고들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업적인 도시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그 격에는 조금 낮은 그 수준의 격이라고는 생각들 하시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그 도시로 보면은 뭐 대한민국 어디에를 가도 이런 울산과 같은 그런 그 도시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그 주위 그 뭐 여건으로 봐서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는 물론 뭐 울산 시민이 관심이 적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예술인들이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을 울산 시민에게 보여드리면 울산 시민들도 거기에 격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 않고 울산 시민이 문화 수준이 낮다 이야기하면 그건 조금 우리의 잘못이 예술인들의 잘못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장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해인들이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울산의 서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보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실까요? 예, 그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노래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서해가 단순히 글씨를 쓰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삶을 써내려가는 수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태아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6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우보 배성근 서해전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해가 우보 배성근 작가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